자, 최근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하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도 양극화로 인해서 강남 등 주요 입지들은 가격이 안 빠질까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게 부동산 상승론자 또는 업자들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건요, 언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격 거품이 붙을 때, 그러니까 가격 거품이 붙을 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격 거품이 빠질 때는 양극화 현상이 완화돼요. 가격 거품이 붙으면 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근로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불로소득, 요것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불로소득이 많아지는 경우, 즉 자산 거품이 생기는 경우. 자산 거품은 어떨 때 생겨요? 금리가 낮을 때, 그리고 대출을 많이 해줄 때, 돈이 돈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을 때가 자산 거품이 생기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그럼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 양극화 현상은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고, 그래서 강남 등 주요 입지들은 가격이 안 빠진다. 왜? Why? 이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서울 집값이 안 빠지는 이유. 왜냐면 서울에는 살고 싶어하는 수요들이 많다. 강남 집값이 안 빠지는 이유. 강남은 더 살고 싶어하는 수요들이 많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수요는 서울 수요이고 서울 수요는 모두 강남 수요이다. 이딴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밥집이 들어왔어요. 오마카세 한다고 하는데 진짜 고급지게 잘해주는데 한 끼에 100만원이야. 그러면은 내가 저기 그 옆에 8,000원짜리 한식 뷔페 가는 것보다 그 오마카세를 먹고 싶은 수요들이 훨씬 더 많겠죠. 5,000원짜리 김매자 도시락 사 먹는 것보다 오마카세 먹고 싶은 수요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요들이 다 오마카세 먹어요? 실질적으로 그 오마카세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 앞에 편의점에 있는 김매자 도시락 사 먹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월 최저시급 조금 넘게 벌어가지고 한 230만원 번다고 해봅시다. 230만원 벌어가지고 100만원짜리 오마카세 가겠어요? 그러니까 230만원 버는 사람은 100만원짜리 오마카세 수요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연봉 한 1억 정도는 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혹은 뭐 분기에 한 번 정도 번다. 아니면 내가 한 이재용급으로 벌어서, 아니 이재용 말고 요즘에 그 세계 1위 부자는 전청조죠. 전청조급 부자가 돼가지고 뭐 59조 가지고 있다고 뭐 그런 기사 뜨는데 59조 가지고 있어서 맨날 오마카세 밥 먹어. 그런 사람들이 수요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스파크 타고 있으신 분들 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스파크는 굉장히 경제적인 차지만 돈 많이 벌면 이런 분들이 뭐 벤츠 안 타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막 내가 한 연봉 한 3천 정도 돼요. 이 사람이 벤츠 수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수요는 살 수 있는 수요를 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 싶은 사람을 수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저 논리대로라면은 강남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강남 노리는데 그만큼 공급이 안 나와서 강남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 이 이야기를 할 거면요, 그만큼 공급이 계속 나오는 페라리나 뭐 람보르기니 이런 것들은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경차들 뭐 스파크나 모닝 이런 것들은 수요가 없어야 돼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핵심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수요예요. 근데 그 말을 교묘하게 지금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건데, 왜 그게 가격이 안 빠져요? 강남 집값 올라간 게, 강남 집값이야말로 더 위험한 게 뭐냐? 강남 집값은 뭐가 많이 뛰었어요? 재건축 위주로 많이 뛰었죠. 강남에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 띄운 거예요. 왜? 재건축 가격이 비싼 이유는 신축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매우 싸죠. 그러니까 전세가에 근저당 끼고서 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전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강남 전세가 재건축이라고 해도 비싸죠. 그러면 전세 비싸니까 이 사람들은 또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들어와요. 그러면 전세 자금 대출,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 근저당이라는 세 개의 대출 유동성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껴있는 거다.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거품이 많이 낀 거고, 그러니까 거품 빠질 때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강남에 그 집을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수요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결국엔 수요 공급의 논리인데, 요거 하나만 봅시다. 강남 매물이 이렇게 늘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정도 때 매물이 지금 2배 이상 늘었죠. 서울 전체적으로 2배 조금 넘게 나왔는데
강남은 거의 2배 이상 늘었죠. 강남만 그러냐. 서초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번에 집값 올랐다는 송파는 안 그러냐. 그러니까 저게 매물이 쌓인다는 게 뜻하는 게 뭐예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매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수요랑 공급이 동급이면은 내가 매물 내는 만큼 누군가는 매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소화하기 때문에 매물 숫자가 유지가 되는 건데,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까 매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거가 뜻하는 바가 뭐다?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보다 비싸게 가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소화가 안 되는 거고, 현재 가격은 공급 과잉이다. 수요 부족이고. 그런데 가격이 하락할 때도 양극화로 인해 강남 등 주요 입지들이 안 빠지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럴 거면은 글로벌 금융이 터졌을 때 제일 많이 빠진 지역이 버블7 지역이에요. 버블7 지역. 강남, 서초, 송파, 분당, 용인하고 평촌, 목동. 그런 식으로 거품이 많이 껴서 버블7이라고 불렸고, 거품이 버블7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때도 빠졌는데 이번에 안 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따라서 저거는 거짓이다. 요거 강남 양극화랑 비슷한 이야기예요. 비슷한 이야기라서 한번 좀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전문가는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이야기냐? 그래서 아르헨티나처럼 폭등 예시가 비약적인 예시인데, 실제 아르헨티나처럼 물가 폭등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경제 개작살 내지 않는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처맞는 말이죠. 명존세로 처맞는 말이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부동산은 실물이다. 실물이니까 화폐 가치 하락 영향 받아서 실물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일 때 집값 올라간다. 저딴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코로나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금리 낮으니까 집값 올라간다. 그럼 금리가 왜 낮아졌을까요? 코로나 때 금리 왜 낮아졌어요? 경제가 활성화 안 되니까 그렇죠. 경제가 활성화가 안 돼요? 화폐가 돌지 않아요? 그 상태를 디플레이션 상태라고 하죠. 경제가 활성화 안 되는데 물가 가치만 쭉쭉 올라가는 경우를 디플레이션이랑 인플레이션을 병행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코로나 때는 디플레이션이었는데 왜 집값 올라갔어요? 그렇게 빨리?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런 인간들은 대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때는 이 논리, 저 때는 저 논리. 근데 이걸 두 개를 묶어서 해보면은 말이 모순이 생기니까. 말이 모순이 생기면은 그때는 금리 이야기만 하고 지금은 물가 이야기만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고소하신 부일남 정태익 씨 뭐라고 그랬어요? 인플레이션 시기 때 금리 올라간다. 그러니까 집값 떨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때 IT 업계가 한창 뜰 때 있었죠. IT 업계 그 경력자들 뭐 연봉 1억 넘는다. 그러니까 소득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집값이 안 올라갈 수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퍼뜨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볼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반박은 내가 잘못됐네요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너네가 오히려 잘못했다. 이것도 아니고 소송.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런데 핵심적으로는 부동산이 실물이니까 저기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간다. 이거는 개소리이고요. 여기에 적용을 받는 실물들은 진짜로 실물들. 부동산도 실물인데요. 이런 실물들과 부동산 같이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랑 어떤 영향이 다르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은 그렇게 따지면요.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져요? 내가 포르쉐 한 대를 뽑았어. 그러면은 실물가 계속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 논리대로라면? 그건 중고차 돼서. 내가 그러면은 포르쉐를 뽑은 다음에 한 번도 안 타고 보관을 해놔요. 내 차처럼. 그럼 계속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오를까요? 그런 거예요. 물론 중고차는 예시가 다르지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안전자산은 실물이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안전자산의 요건은 뭐예요? 변동성이 작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준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안 돼요. 이것을 만족시키는 요건이 뭐냐? 부채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부동산은 위험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동산은 저희만 그런 이야기하죠. 부동산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직거래인 인간들 굉장히 많은데 부동산이야말로 제일 위험자산이에요. 여기에 황금성도 떨어져.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건 다 거짓이고요.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 떨어지면서가 아니라 그거는 진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요런 거 하나 사요. 펜. 이런 것들이 화폐가치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게 맞지. 누가 이거 빚내서 사요? 빚내서 볼펜 사요? 근데 부동산은 빚이 태반이기 때문에 빚이 태반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 소득의 60%를 내가지고 산 게 부동산이에요. 주담대 차주 평균 DSR이 마지막에 확인했던 게 60%였는데 그게 지금보다 금리 낮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빚이 많은 거, 이것은 실물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위험자산에 가깝다. 자산 중에서도 안전자산이 있고 위험자산이 있는데 위험자산에 가깝다. 금도 실물이고 부동산도 실물이고 그러니까 부동산 안전자산이다. 이런 인간들은 그딴 소리 하면서 지금이라도 부동산 사세요라고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요, 뚝배기를 날려버려요. 어디서 구라질이야. 누가 빚내서 금 사요. 그러니까 금리 올라갈 땐 금이 뜨는 거고 금리 떨어질 땐 부동산이 뜨는 거예요. 전혀 반대인데. 그러면은 정우성도 한국 남자고 나도 한국 남자니까 내가 저기 여자 잘 꼬셔야지. 누가 봐도 다르잖아요. 누가 봐도.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냐. 그런 거잖아요. 정우성도 여자들한테 한국 남자니까 여자들한테 인기 많으면 나도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같은 한국 남자라는 것만 가지고 똑같이 비교가 돼요? 똑같은 거예요. 금하고 부동산은. 그런 것처럼 전혀 헛소리야. 그것은 자산 거품이 안 꼈을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랑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을 말하는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소득이 상승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돈이 많이 풀려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소득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하는 경우, 이 인플레이션일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다. 혹은 아예 아르헨티나나 과거 베네수엘라 같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경우는 너무 하이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치는 떨어졌지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됐다. 이거랑 딱 비교된 상황이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미국, 그 다음에 85년에서 91년 사이에 일본. 대출 유동성으로 돈 많이 쑤셔 넣어가지고 생겨난 인플레이션은 저거는 가격, 자산 가치가 빠질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